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자들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연 주인공이 바로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과거의 일로 박쥐가 아니라 좀 놀랍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지방 신문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남의 사건을 제보받아 취재를 다니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크고 공개적인 곳으로 정보를 보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랐지만 이번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쓰려 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노력해온 1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죠. 20대 후반부터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건을 취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의 삶을 동경했어요. TV 드라마는 물론이고 좋아하는 소설에도 기자라는 직업이 자주 나오는데 너무 지적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기자가 되어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 꿈을 키워왔죠. 하지만 기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얼른 것이라고 불리우는 언론사 입사 시험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난다고 똑똑한 사람들의 틈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자가 되기 위한 능력이 저의 경우 너무 모자랐어요. 가고 싶은 대형 언론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전부 떨어져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자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머리 싸매고 놓지 않으며 저에게 기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어요. 기자가 되면 엘리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중소형 언론사에 빠르게 취업하기 위해 입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든 합격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사 지원을 마치고 지방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 합격했습니다. 신문사에 합격 후 정식 기자라는 칭호를 달면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잘한 아들이 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해왔고 아버지도 잘했다며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저도 어쨌든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일을 시작한 신문사에서는 생각했던 멋진 기자의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작은 지방 신문사여서 대부분은 자잘한 사건들을 취재하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꿈꿔온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에서 감추고 있는 음모를 파헤쳐 고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사를 쓰는 그런 상황을 상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사소한 사건이라도 사실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게 기자의 소명이 아니겠어요?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진정한 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취재를 다녀오는 길이 너무 더워서 커피를 사오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친하지는 않았지만 주별 과제 몇 번이나 같이 했었던 가영이었죠. 대학교 때는 평범한 모습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 많이 예뻐졌다더라고요. 솔직히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친했던 것처럼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얘기를 나누어 보니 가영이는 졸업하고 3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가영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된 연락과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혜 정말 예쁘고 착하고 다정하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저는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영이를 만난 지 2년째 되던 날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와 평생 함께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우리 결혼하자.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가영은 제가 건네준 반지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면서 정말 기분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곧바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없으시다는 게 제일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가영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유나셔서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것도 아니고 이미 취직해서 혼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연세에 비해 고지식한 면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가용한 게 이렇게 모르시었어요. 양친양계셔서 그럼 결혼할 때 보태줄 사람도 없겠고 말 그러자 가영이는 토랑떠라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태주실 부모님은 않으시지만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걸어, 결혼식 때 혼주석은 비워둘 건가? 우리 집은 손님들도 많이 올 테니 곤 주석이 비어 있으면 모양새가 어떨까? 그 말을 들은 가영이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척분들께 계신으로 고모와 고모부에게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가영은 돈이 잠시 슬프게 보였어요. 사실 전에 강에게 들었던 이야기론 고모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탓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앞니가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거리낌을 무릅쓰고 고모들에게 부탁할 것을 생각하니 민망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영이가 집에 돌아간 후에 아버지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혼조석을 신경 쓰지 말자는 제 말에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더군요. 너희 아버지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무도 없는 년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이사 다렸다 말았는데 부모도 없는 고아 녀석을 며느리로 맡게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는 화를 내는 아버지에게 서운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영이 혐이 구하로 자랑과 안일한과 쓰잖아요. 가영이만큼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도 한마디 이걸 했어요. 아이고, 하나뿐인 아들인데 여자의 정신이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간 여자아이가 그리 중요하냐 말이야. 아, 우리 아들 정도는 교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면 골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창피해서 어찌.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한숨을 푹 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자가 되고 나니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딸내미가 와서 대기업 딸내미가 와서 최근 대거 아깝다고 하셨던 분이라 부모도 안 계시고 직장도 평범했던 가운데 성이 차지 않으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고집만 내셨는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셔도뉴요. 기자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지만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는 학업이든 직업이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마도 조금 어렵겠지만 부당하게 여기는 걸 일단 보이지 않는 너무 곁들여 논란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자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언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버렸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정식 아내가 되고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없는 데서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어요. 어서 돈을 벌어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에게 후손을 전제하지 말라고라며요. 그 돈을 벌자고 남편이 뒷바라지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자라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면 지내거나 15말 정도만을 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조차 생각도 못하고 그저 퇴근하고 집에 반겨주는 모습에 입이 찢어지게 좋더군요. 집에 오면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주로 저보다 늦게 퇴근하셨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어머니와 셋이서 먹곤 했어요. 어머니는 숙식을 내내 주로 저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요즘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나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얘기였죠. 어머니는 아내에게 가끔 말을 걸곤 했지만 대부분은 잔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어머니와 같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수십 번씩 들었을 거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끔 주름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예, 너 이번 달에 생리했니? 어머니는 그렇게 대놓고 아내에게 생리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전 솔직히 잘 몰라서 여자끼리는 그런 것도 서로 묻는 게 나보다는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면 아내는 주눅든 목소리로 이렇게 했대요. 아, 4일 전에요. 그럼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더군요. 또야,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설마 몰래 피임약 먹는 거 아니지? 아직 결혼한 지 벌써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임신 문제로 아내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피임약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아내는 어머니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럴 리가요. 뭐니 절개 아니에요. 아, 임신이 모체 마음대로 되나요? 조금만 더 2달을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거의 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달려기도 좀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방으로 돌아가서 다가주었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어머니는 연쇄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 러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잔소리는 임신 2번째 거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제 방이었죠. 저는 방 쪽으로 걸어가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안에서는 훌쩍이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아내에게 큰 소리로 구박을 하시더군요. 야, 이년아. 너만 아니었소. 우리 동우 니도 부잣집 맞느라 얻을 수 있었어. 지금 뭔데 우리 동문 인생을 말하는 거니? 남자한테 꼬리치는 법은 어디서 배웠니? 전 숨을 죽이고 말을 집중했습니다. 곧 이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꼬리를 쳤다고 그러세요? 거 아저런, 그 이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뭐니?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느낌을 주며 20대인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뭐, 사랑 후폭이고 자빠졌네. 사랑이 판을 먹여주냐? 부모도 없는 인연이 우리 동훈이 파진 가랑이 잡은 것 사실잖아. 안 그래? 우리 동훈이 이건 뭐 가셔서 너 같은 연하에 홀려 넘어가려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문을 벌컥 열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봤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께 물었지만 한숨만 쉬시고 밖으로 나가셨죠. 아내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눈물만 흘리더라고 해요. 저는 가서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음아. 헉, 어머님 친구의 아들이 이번에 결혼식을 했는데 4명의 아이들이 있는 중견기업 사장의 딸을 시집 보냈대요. 그래서 깐 남의 집에 뜨자주고 땅음 퇴원 비용까지 택인다고 하더라고 하네. 미안한데 범어 8회 대부즈 집에 사직서를 냈어요. 어떨 때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을 때이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어찌 될지 알겠더군요.
나는 어머니랑 아평소에 친하게 지내왔어요. 친구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 아들이 부자의 자식답게 장가놀러 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니까 당연히 잘 장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집도 돈이 없는 편이 아닌데 친척들 중에는 법정 자리를 차지하는 대기업 임원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과 나를 비슷한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라 연봉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집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일 뿐인데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네요. 속상한 아내를 위로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집착이 좀 심하다는 걸 알겠지? 내가 못했던 사람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얼른 돈을 모아서 분가자. 엄마는 분가라는 말에 울음이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어. 그 아름다운 눈동자를 보자 여자를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오래 간다고 못했어. 아마 저는 아내에 비해 정말 형편없는 남자인 것 같아. 어머니와 아내가 늘 갈등이 계속되자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자기장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한테 받은 구박과 서러움을 저에게 토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먹이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다독이곤 했지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매일매일 저에게 하소연하는 걸 보니 정말 지겨웠어요. 어차피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제 와서 성격 고칠 수도 없는 마당에 아내가 좀 참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결혼하고 호정적인 대면에서 살기를 쓰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니야 소연에 점점 무뚝뚝해지게 되더군요. 아니는 저에게 말해봐도 별 반응이 없으니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나니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늘 얼굴로 잘 반겨주는 아내가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는 그 예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제가 퇴근해서 와도 예전처럼 반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하고는 거꾸로 휙 들어가 보라고 하면서 저 또한 차려주는 밥만 먹고 싶고 그냥 차기만 일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내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도 종종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탓하여 아내를 비난하고 잠자코 씨를 맺었어요. 저도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그렇게 우울하게 있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오늘 쉽고 자려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데 말 거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자 아내는 다시 한번 저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 잠깐은 대화를 해봐야 해. 올렸습니다. 피곤해서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우리 사이에는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거니?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로 확 돌아누우며 대답했어요. 피곤하니까 출근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얼른 잠이나 자. 짜증이 아닌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날 터졌어요. 다음 날 퇴근하고 오니 어머니가 우리 방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그따위로 할 생각이면 나가라. 거 없는 염전 또 뭔 소란인가 싶어 짜증난 얼굴로 방 앞으로 나가봤더니 아니가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싸느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화를 냈는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 나야 아닌 어머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날은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떠나.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며 짜증이 났어요. 미래의 자신이 자꾸 분노 조절 장애야.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정신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만 특별하다고 소란을 피워? 그러자 아내가 싸늘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응이라고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버렸다고 해야겠죠. 어머니는 현관을 나가는 아내의 기통에 소외되고 계속해서 요구해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 지루하고 지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아내는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외자는 우리 전화에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끊어버렸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저에게 얼른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재촉하여 찔러 거들떠보는데 그게 마냥 마음대로 되나요? 이혼한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는지 구하느냐고요.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제가 참 이기적이라 6년 동안 다시 싫었어요. 이혼을 한 더하기이지만 더 어렸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제 능력도 충분하지 못하고 얼굴만 좋지도 않다 보니 그건 불가능해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여자는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네 탓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매일같이 죽상 정도로 당신들 부인 때문에 괴롭다 생각했어요. 짜증이 생겨버렸어요. 남자가 힘들게 돈을 벌어와서 웃음 속에서 맞아주려 할 줄도 알고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주는 줄 알았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멜로란 그 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분위기가 흐리지는 않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으로 맞아주니 기분이 토해나고 좋더라고요. 의원에게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연락할 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이혼 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하니까 제게 질리지 않을 만큼 질렸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아아가 내가 이혼 후에 도와달라고 연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혼했으니 남남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3년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기사거리로 쓸만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지 보려고 매일 암을 뒤지고 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더군요. 저는 수많은 메일 중에서 홀린 그 메일을 클릭하고 말았어요.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서 최근 소를 돕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 제보합니다. 밤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데 무섭고 겁나요. 게다가 9개의 진짜 귀신지. 많은 귀신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간단해요. 처음에 어릴 때 장남매를 부부로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마음이 끌리더군요. 매일 같이 배우고 없는 기사만 취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런 공포 기사라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좋을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보자에게 연락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20대 초반이신 남자더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질문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귀신을 봉건적으로 대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마다 하얀 옷을 입고 쓰레기를 기주는데 솔직히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얀 피부에 뼈밖에 없는 걸 보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마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저거등 주위 포대기 같은 걸로 뭔가 업고 다니는데 죽은 아기 대신 인형을 업고 다니는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이 아니라 미친 여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 여자 근처에 가면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아기 울음소리인지 모를 재미있는 울음소리가 가끔 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한치 놀라 후다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남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귀신이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 아닐까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나요? 그러자 남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어요. 긴 머리를 푸는 대신에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는 거죠. 어떤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벌거벗은 방 안에서 그 소름 끼치는 노름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저도 집 가는 길에 그 여자를 몇 번 봤는데, 귀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쳐서 밤에 처음에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 여자에 대한 단서는 무엇부터 시작했나요?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귀신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긴 거 아니에요. 단지 사랑에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단서로 삼아서 조사를 했고, 몇 일간의 조사 끝에 그 여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어요. 건물은 남자가 말하는 대로 완전히 쓰러지는 말라더군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조심스레 건물 입구로 들어갔는데 벽에는 금간 자국이 곳곳에 있었죠. 계단에는 많은 엄지손가락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간에는 빽빽하게 거미줄이 달려 있어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 후 반지하에 위치한 여자의 집문 앞에 멈춰 섰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미친 여자일까봐 조금이나마 두려웠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방문해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서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조심스럽게 누르고는 봤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초인종이 고장난 것일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상대가 무슨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 싶어 다시 한번 세게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 안쪽에서부터 함성이 들려왔어요. 칭얼거리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름 끼친다 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대고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 인기척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민하다가 현관 손잡이를 살짝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현관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계세요? 라고 하며 현관을 살짝 열어봤어요. 사실 아무리 문이 잠겨지지 않는다 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빨려든 듯 했어요.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제 상황을 보니 펼쳐진 집은 품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한 가고 있지 않은 허름한 단칸 방 청소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그 방 안에는 먹고 버린 컵라면 용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울음소리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있었죠. 당한이는 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구멍난 내복 하나만 입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엎어져 있는 곳을 보자마자 나는 긴 머리를 풀고 이 원피스를 입은 모습에 살아 그 사람은 바로 소문에서 들어본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원피스 밖으로 튀어나온 팔다리는 사람일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뼈달기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어제는 죽은 것 같았지만 전혀 미동이 없더군요. 제가 사망 현장을 발견한 것인가 싶어서 순간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 안까지 들어간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팔을 살짝 흔들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교, 어서 일어나 보세요. 세워주세요. 팔에 체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흔들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자를 높이 어깨를 들며 똑바로 하려 했지만 대답이 없어요. 저교, 언니야,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여자의 몸을 살짝 밀었더니 몸이 휭하고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긴 머리에 가려져 있던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친 그 순간에 천일 온몸이 비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어느 뒤 여자의 여부가 뭐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어느 때나 그 여자는 저희 아니었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 속에서 여러 번 눈을 비벼봤지만 제대로 눈앞에 있는 깡마른 여자는 제대로 알아봐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 온몸이 거도하게 잡초뿐인 것 같았을 만큼 피곤한 우리 생활의 전로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을 몇 번이라도 들락거리다가 일어나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시끄럽게 울어불어졌어요. 에러 어쩔 수 없이 갈래를 길게 해야겠는데 제가 행동을 취한 적이 있어야 하죠. 아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잘리 가짜 아이는 숨도 못 쉬게 지렸어요. 저도 어떻다 해도 기다리면서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그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도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뒤 아내가 실려가는 병원차에 아이를 안고 올라탔습니다. 정말 1시간이 1년 같이 느껴지면서 병원에 도착한 후 아내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저는 초조하게 아이를 안고 기다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게 할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어 쓰러져 있는데 어디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영양실조로 인해 신부전의 수액을 맞고 있는 중이라는 의사의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안 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당분간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지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진한 눈썹과 앙들어진 입술로 영원히 제 아이였습니다. 심사 확인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흔적을 발견한 순간 단번에 이건 내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가슴을 누군가 쥐어뜯듯이 하는 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윤 전 아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닌 그때의 제게 임신 소식을 숨기라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 바보같이 잘못된 태도로 아내를 무시하고 말해버렸죠. 저는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 하늘의 벌을 받은 겁니다.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여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무너지는 가슴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야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못난 아비가 있는지. 하늘과 정말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추구하되 그렇게 한참을 놀았더니 병원 직원이 다가와서 주의를 줬어요. 나는 조용히 단 그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신을 차리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야 했어요. 아니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비틀거리며 응급실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던 저를 보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찌 된 것인지 몰라 당황하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잘 걷지도 못하는 그간 유린다리로 제게 다가와 아이를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도망갔어요. 그러고 우린 군역 나는 이 번 힘들게 살기 위해 물어놓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인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릎을 꿇고 빠져나가는 아내를 쫓으러 갔어요. 손을 뻗어서 아니면 어깨를 잡아서 돌렸고 나는 날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 당신이 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줄 몰랐어. 아내가 정말 호들갑 떨어내나 저에게 따지고 싶으면 때려도 좋았어.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가라 주세요. 아니면 말라버린 입술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꺼져.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를 안은 채로 떠나버렸어요. 나는 끝까지 아내를 쫓아서 붙잡으려 했지만 동은 몸고생 맘고생을 하였기에 어찌 사과 한마디로 푸셨겠습니까? 힘이 없는 가운데도 저지르는 최고의 선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쪼르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와 여자친구인 이유로 변호사 집으로 옮겨서 알바를 하다가 임신한 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겨우 모은 돈으로 반자 단칸방을 얻어 산 후에
조리도 못한 채 갓난 아이와 둘이 살아가며 그 너무 어리다 보니 놔둔 채로 이런 일을 계속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조금으로 물을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배달 음식을 훔쳐 먹느라 귀신처럼 생기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끔 사들인 컵라면을 물에 불려 아이에게 먹이고 본인은 국물만 먹으면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죄책감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네가 사는 집에 쌀과 먹을 것들을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주기적으로 아이 옷과 기저귀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집 밖에 가다 도왔어요. 아니라도 제가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제가 보내준 물건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끊기는 아내께 휴대폰을 사주고 싶었지만 괜히 구속당하는 느낌을 줄까 봐 그만뒀어요. 대신 매일 편지를 써서 아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사주어야 하고 한 번 더 나에게 남편 역할을 하게 해줄 오래된 기회를 주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받아준다면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면 결코 아내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과 마주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끝에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쳐 떨어질 줄 알았지만 6개월 동안 변함없이 노력한 결과 마음이 조금씩 힘이 난 것 같더군요.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생각나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하여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뜻밖의 열어지더군요. 6개월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보기 좋게 살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해골 같은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범한 아기 엄마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워 그만 끌어안았어요. 아내도 가만히 팔을 내리고 거부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와 치킨을 뜯으며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우뚝뚝해였지만 어느새 예전처럼 다정한 성격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채워넣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이사하는 날을 통보할 예정이에요. 이번 이사는 아무리 반대하셔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아내, 내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또한 우리에겐 좋은 아빠가 될 것을 약속할게. 그리고 이것을 약속할게요. 사랑의 죄는 앞으로 어떻게 잘해도 그동안의 상처와 고생을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된 사람인 저에게 응원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시는 만큼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